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세 번째 강의고요.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죠. 재무제표.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재무제표 5가지를 봤습니다. 암기하셨나요? 암기하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5가지 있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원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까지 5가지. 페이지 수는 37페이지고요. 37페이지에는 메뉴에 이 재무제표라고 나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위쪽에 재무제표란 정의는 일단 개념은 줄 하나 끊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란 기업의 회계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가 재무제표다. 일단 줄 것이고요. 두 번째 줄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 경영자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기다가 별표 한 2개 쳐두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무조건 경영자입니다. 사장님 또는 회장님, 경영자입니다. 회계 담당자 아닙니다. 회계 담당자 아니고요. 무조건 경영자가 책임진다. 왜? 회계 담당자는 아무리 뭐 싸움 잘하고 직급이 높아도 사장님 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사장님 해라 그러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담당자가 아니라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경영자다. 경영자, 회장님이 또는 사장님, 경영자입니다.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경영자. 재무제표에는 이 5가지가 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원변동표, 주석. 역시 별표 한 2개, 3개 쳐두시고 3개짜리입니다. 3개 쳐두시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암기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니까 지지난 시간에 나오고 여기 또 나오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상태표. 두 번째, 손익계산서. 세 번째, 자본변동표. 네 번째, 현금흐름표. 마지막, 주석. 5가지. 암기하셨나요? 아직 암기하지 못하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틀린 보기로 자주 나오는 게 밑에 단고장 표시로 있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주기, 제조원가명에서 이런 거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정하는 재무제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무보고서에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재무보고서에는 재무보고서라는 거에는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무보고서라는 데는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정하는 기업 재무제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거 틀린 보기로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정하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또는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정하는 재무제표로만 재무제표를 모두 모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틀린 보기로 이런 게 자주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47페이지 중간에 괄호 1번이죠.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개념 중요하니까 역시 별표가 3개나 나오네요.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 재무상태. 재무상태는 뭐냐? 자산, 부채, 자본이다. 이거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게 재무상태표다. 그런 거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경영성과, 수익비용. 이게 손익계산서고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재무상태. 여기서 말하는 일정 시점은 보통은 회계 기말입니다. 12월 31일이죠, 보통. 그래서 회계 기말에 우리 회사가 어떤 것을 갖고 있나라는 거를 표시하는 게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건물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뭐 이런 거, 비품이라든지 이런 거 뭘 갖고 있나. 부채, 갚아야 될 돈은 얼마인가. 자본,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또 얼마나 남을까. 자본은 좀 이따 볼 겁니다만 자산 빼기 부채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 회사가 뭘 갖고 있는지 표시하는 게 재무상태표인데 보통은 12월 31일 기말 걸 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재무제표, 일정 시점, 회계 기말에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게 재무상태표다. 재무상태라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에 관한 거다. 오케이. 밑에 표를 봅니다. 표를 보시면 표가 뭐 한 페이지 가득이에요. 보시면 처음에 자산의 정의, 부채의 정의, 자본의 정의 나오는데 정의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의. 동그라미 칩니다. 제가 동그라미 치는 것만 동그라미 치세요. 과거의 동그라미.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야 돼요. 과거의 결과로 현재 동그라미.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지배 동그라미 치시고요. 지배되고 있는 미래 동그라미. 미래의 경제적 효익 동그라미. 효익.
또 뭐로 동그라미가 많죠. 일단 기본적인 동그라미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어요. 자산의 개념 하나에 이 한 문장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거창하죠. 과거에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됩니다. 사건 또는 거래가 발생해야 돼요. 발생한 거를 그거로 인해서 현재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지배한다는 말 너무 좀 거창한 말이죠. 지배, 근데 말이 거창할 뿐이지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 소유, 우리 회사 갖고 있는,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배하고 있는 미래에 어떤 효익을 창출할 것 같다. 좋은 거죠. 효익, 우리 회사에 이익이 되는 거, 그게 자산인 겁니다. 다시 한번,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지배하고 있는 미래의 효익, 과거의 어떤 일로 인해서 미래에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어젯밤에 좋은 꿈을 꾸면서 똥이 엄청 나왔다. 식사하고 있는 분들 죄송합니다. 똥이 엄청 나왔다. 그러면 로또 복권 사러 가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생겼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배할 수 있고 미래에 좋은 일이 생길 거다. 그런 거죠. 그게 자산이라는 거죠. 보통은 이제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상품, 제품, 기계장치, 건물, 토지, 비품, 대여금 쭉 있는데요. 이런 걸 계정과목이라고 합니다. 계정과목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셔도 되고, 아니면 시간이 없다 그러면 뭐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정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의. 부채의 정의 보겠습니다. 부채의 정의. 부채, 자산 부채. 뭔가 반대되는 것 같죠? 자산은 우리가 가진 거고 부채는 갚아야 될 돈입니다. 뭔가 반대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정의는 자산과 부채의 정의는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과거가 있고 과거 거래한 사건의 결과 똑같죠. 자산과 똑같죠.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한다. 그래서 부채구나. 이게 차이가 나네요. 부담하고 있고 미래, 또 미래입니다. 미래 자원의 유출. 동그라미 친 거 보면 자산이랑 거의 같은데 이게 끝으로 갈수록 조금 다른 게 있구나. 역시 부채니까 손해보는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생각 잘하신 겁니다. 과거에 어떤 거래한 사건의 결과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있고, 결과로 현재 부담하고, 부채니까 부담이죠. 자산이면 지배입니다. 자산 좋네요. 지배. 부채는 부담. 마음이 부담이 되죠. 부채는 부담이 됩니다. 왜? 갚아야 되니까. 갚아야 됩니다.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안 돼요. 갚아야 돼요. 미래에, 그래서 갚으려고 하니까 미래에 자원의 유출입니다. 나갑니다. 줘야 됩니다. 회사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손해보는 것 같긴 한데, 돈 빌렸다가 갚는 거는 손해보는 게 아니죠. 손해보는 게 아니고 그냥 고마운 거죠.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굉장히 고마워야 돼. 고마운 마음으로 잘 썼습니다. 그러고 갚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부담되는 미래의 유출, 미래에 어떤 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부채입니다. 다시 한번 자산과 부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나옵니다.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 결과다. 이거는 자산의 부채랑 똑같고요. 현재에 지배한다. 자산이죠. 현재 부담이 된다. 부채죠. 미래의 효익이다. 자산이죠. 미래의 유출이다. 부채죠. 키워드 중심으로만 봐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출, 부채. 효익, 자산. 부담, 부채. 지배, 자산.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봐도 정의 바로 판단해낼 수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정의는 무조건 자산의 정의, 부채의 정의 무조건 잘 받으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시려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사건 결과, 거래 결과로 현재 부담이다, 부채, 현재의 지배한다, 자산, 미래의 효익이다, 자산, 미래의 부담, 미래의 자원의 유출이다, 부채. 오케이, 좋습니다. 차액금 갚아야 빌린 돈입니다. 차액금. 사채도 거의 빌린 돈이고요. 선수금 미리 받은 돈이고, 외상 매입금, 물건을 외상으로 샀으니까 갚아야 되겠죠. 지급은 어무로 지급했으니까 돈도 지급해야 됩니다. 미지급금,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 줘야 되는 돈인데 아직 안 준 돈, 뒤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 소린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더라도 그냥 넘어가시고요. 나중에 설명이 잘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본의 정의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각각의 정의가 있었는데 자본은 스스로 정의가 없어요. 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게 자본입니다. 자본은 독립된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에요. 자산 총액 빼기 부채,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을 차감한다. 잔여액 또는 순자산이란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자산과 자본은 같은 말입니다.
자산인데 왜 순자가 붙여가지고 순자를 붙여가지고 뭐 자본과 같은 말이 돼버렸죠. 기업 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 소유주는 보통 주주를 말하죠. 소유주의 자녀 남아있는 회사에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자녀 청구권인데요.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 청구권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녀 청구권 그러면 아 자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도 자본의 다른 이름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본, 순자산, 자녀 청구권, 자기 자본 같은 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동의어가 좀 많아요. 더 있습니다. 동의어가 자본의 동의어는 여러 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시험에 한 번이라도 나왔던 단어는 이겁니다. 순자산, 자녀 청구권, 자기 자본 나오면 아 자본과 같은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자본이익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전산액 2급에서는 시험에 출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구나. 순자산, 자녀 청구권, 자기 자본 뭐 이런 이 정도다 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자산 부채 보겠습니다. 자산은 과거 현재 미래, 부채도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사건 결과, 현재 부담한다 부채, 현재 지배한다 자산, 미래의 효익이다 자산, 미래의 유출이다 부채.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37페이지 맨 밑에는 재무상태표 등식이 나옵니다. 별표 하나 쳐두시기 바랍니다. 책에는 별표가 없지만 중요합니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아까 우리 금방 본 것 중에 자본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라고 했죠. 자산 빼기 부채였죠. 여기서는 재무상태표 등식에서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같은 등식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부채가 이렇게 변을 넘어가면 이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넘어가면 이 이퀄을 중심으로 자리를 옮기면 마이너스가 붙죠. 그래서 부채를 이렇게 넘기면 자산 빼기 부채 자본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역시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죠. 그래서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 순서만 바꾸면 뿐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다르게 쓰면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차변과 내변, 오른쪽과 왼쪽,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T자를 크게 그려서 자산을 왼쪽에 쓰고 차변이라고 합니다. 보통 자산. 다음 시간에 차변과 대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 부채하고 자본을 씁니다. 그래서 자산 합계와 부채 자본 합계는 얼마 숫자가 나올 건데요. 언제나 항상 예외 없이 항상 동일하게 always 똑같은 금액이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같은 금액이 아니다. 다른 금액이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어딘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자산 합계와 부채 자본 합계는 항상 동일한 금액이다. 그래서 이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이런 등식이 나오는 거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등식 자체는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암기하실 필요는 암기하지 마시고 회계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이 책을 제 강의를 끝까지 듣다 보면 이 등식이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저절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 깊게 별표 하나 치시고 보시고 아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 금방 제가 T자 크게 그려서 그림 보셨을 텐데 역시 T자를 크게 이렇게 T자를 크게 그려가지고 장부의 왼쪽에는 자산을 기록하고 장부의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합계를 내면 오른쪽 합계 왼쪽 합계는 언제나 항상 합계 금액은 똑같다더라. 이퀄이다. 근데 자산에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런 종류들이 있고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한 번만 눈으로 익히고 눈으로 보고 넘어가시라는 의미에서 써놓은 겁니다. 지금 이 표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역시 끝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면 아 정리를 이렇게 잘 해놨구나. 이원주 세무사라는 사람 아 정리 잘하네.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 중간 위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재무상태표 작성 시 유의점 5가지. 기억 연득을 열면 이건 별표 하나짜리네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분 표시라는 게 처음 나옵니다. 구분 표시. 자산, 부채, 자본 중 중요한 항목은 재무상태표의 본문의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굉장히 쉬운 문장입니다. 중요하니까 별도로 구분한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으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정보를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겠죠. 중요한 거는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같이 수업 듣는, 학원에서 수업 듣는 여학생이 마음에 안 들어왔는데 자꾸 보니까 예뻐 보이네. 그 순간부터 그 여학생은 나한테, 그 남학생한테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중요하게 된 이후부터는 자꾸 보이죠. 세상에 아무도 안 보이고 그 여학생만 보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저절로 알게 됐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중요하면은 별도로 구분하라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 거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도 되지만 중요하다면 구분해라. 그게 구분 표시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중요하니까 구분한다는 거죠. 종의 표시.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에서 표시하지 않는다. 총액으로 표시한다. 무슨 말이냐? 상계라는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요. 상계라는 말은 퉁친다는 이야기입니다. 퉁친다. 친구랑 나랑 내가 친구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A가 B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빌려주면 대여해 주는 거죠. 빌려줬는데 B가 A한테 갚아야 되는데 까먹어요. A가 돈 쓸 일이 있는데 야, 너 나한테 돈 좀 빌려주라. 예전에 빌려줬다는 거는 까먹고 갚아라 그러면 될 텐데 갚아라는 소리 안 하고 또 빌려주라. 그럼 B가 A한테 또 대여합니다. A 입장에서는 대여한 금액도 있고 이걸 A 입장에서는 차입했다라고 해요. 차입. 대여해 준 거는 내 거니까 자산이죠. 차입한다, 빌린다. 이거는 갚아야 되니까 부채죠. 그렇다면 A 입장에서 나중에 알게 됩니다. 통장을 좀 정리해 보니까 내가 옛날에 B한테 돈을 빌려준 게 있었네. 그런데 내가 또 빌린 것도 있네. 빌려준 거는 자산이고 빌린 거는 부채다. 일반인이라면 A, B 둘을 만나가지고 옛날엔 내가 니한테 빌려준 것도 있는데 내가 빌렸는데 이거 둘 퉁쳐서 없는 걸로 하자라고 합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회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둘 다 총액으로 표시해라는 거죠. 그래서 상계하지 마라. 퉁치지 마라. 서로 퉁쳐서 그렇게 기록하지 말고 따로따로 A가 빌려준 대여금도 총액으로 기록하고 또 B한테 빌린 차액금도 총액으로 기업해라. 그게 총액주의입니다. 총액 표시, 총액으로 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마라. 퉁치지 마라. 상계하지 말고 총액, 전액 다 표시해라. 그게 총액 표시입니다. 유동성 배열법. 이 중에서는 유동성 배열법이 시험에 제일 잘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전부 다 중요한 거니까 다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유동성 배열법. 자산 부채를 표시할 때 현금화하기 쉬운 계정부터 표시한다. 다른 말로 옆에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높은 것부터 표시한다. 어려운 말로는 그렇습니다. 쉬운 말로는 현금화하기 쉬운 것부터 표시한다. 이게 보통 우리가 쓰는 이야기인데요. 조금 회계적인 용어를 썼다. 어려운 이야기다. 그렇다면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표시한다. 유동성이 높다는 말이 현금화하기 쉽다라는 말로 똑같습니다. 현금화하기 쉽다, 유동성이 높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 부채를 표시할 때는 현금화하기 쉬운 것부터,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표시한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면 좀 이따 보시게 될 겁니다. 재무상태표를 보면 현금부터 맨 처음에 적습니다. 현금이 얼마인지부터 먼저 봐라. 그렇죠. 그 다음에 예금. 예금은 은행 가서 돈으로 뽑으면 현금으로 바로 바뀌니까 현금화하기 쉽죠. 그 다음에 상품. 상품은 매장에 놔뒀다가 손님한테 팔면은 바로 돈이 되니까. 그래서 상품 제품을 그 다음에 적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바꿀 때 현금화하기 쉬운 것부터 적는다. 그게 유동성 배열법이다. 왜? 현금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장사가 잘 되는데 다 외상이더라. 현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경영을 잘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현금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을 쓴다. 현금화하기 쉬운 것부터, 유동성이 큰 것부터 써라. 그런 이야기. 유동성이 크다, 유동성이 높다 이런 것부터 써라. 그래서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역시 이 순서대로 쓰는 게 맞는데 이 순서대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게 무슨 유형자산이 뭔지, 무형자산이 뭔지 이런 걸 배우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유동성 배열법, 이 중에서 유동성 배열법이 가장 중요하다더라 라는 것만 잘 봐두시고요. 그리고 유동성이라는 말은 현금화하기 쉬운
그런 쉽다는 말이다. 유동성이 높다. 그러면 유동성이 높다. 유동성이 크다. 이런 말은 현금화하기 쉽다. 그런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다음에 2번입니다. 유동과 비유동. 유동성이 높다고 말씀을 유동성이란 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뭔가를 분류를 합니다. 자산도 유동, 비유동으로 분류하고 부채도 유동, 비유동으로 분류해요. 보호기간 종료일부터 1년 기준입니다.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된다. 그러면 유동이란 말을 붙입니다. 1년이 넘어가야 된다. 그럼 비유동이에요.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두 가지 기준입니다. 1년 기준이 있고 영업주기 기준이 있습니다. 영업주기 이내 현금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유동으로, 그 외의 것은 비유동입니다. 1년 또는 영업주기 1년 이내에 현금화된다.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1년 이내에 갚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외상 매출금이라고 합니다. 외상 매출금. 이게 유동자산이 되는 거고, 또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갚을 거다. 그것도 유동입니다. 근데 1년 넘어간다. 정상적인 영업주기 안에 안 갚을 거다. 그렇다면 비유동이 되는 거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은 조금 뒤에, 몇 강 뒤에 자산 파트에 가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유동과 비유동은 1년 기준, 그리고 영업주기, 1년과 영업주기에 동그라미 쳐두시기 바랍니다. 1년 이내에 현금화된다. 유동이고,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유동화된다. 현금화된다. 유동입니다. 잉여금 구분. 자본거래할 때, 자본거래라면 주주가 회사에 더 자금을 주는 거를 자본거래라고 합니다. 또는 주주가 회사 돈을 가져간다든지 자본거래예요.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이라는 건 손익거래, 물건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 물건 1,000원짜리 물건을 1,200원 받고 팔았다. 그럼 200원이 남죠. 이 200원을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그 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런 거래, 일반적인 거래는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주주와의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해요. 일단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구분한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익잉여금 구분한다.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주주와의 거래와 일반적인 거래를 구분해서 써라. 이게 구분 표시, 이익잉여금 구분하는 겁니다. 이 5가지 구분 표시 원칙. 구분 표시는 중요한 항목은 따로 써라. 총회 표시는 자산과 부채를 퉁치지 마라, 상기하지 마라. 유동성 배열법은 현금화하기 쉬운 것부터 기록해라. 유동성이 큰 것부터 기록해라. 유동과 비유동 구분, 1년 기준 또는 영업주기 기준으로 그 1년 이내 또는 영업주기 이내에 현금화된다. 그러면 유동, 그렇지 않다면 비유동. 잉여금,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구분해라.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래쪽에 손익계산서가 나오죠. 손익계산서. 혹시 본 적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수익비용이다. 재무상태표는 뭐였나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경영성과, 수익비용. 수익 개념 나옵니다. 개념 역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역시 틀린 보기로는 잘 안 나오니까 가볍게 한번 이해만 하시기 바랍니다. 재화의 판매, 용역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수익이니까 돈 들어오겠죠. 물건 팔면 돈 들어오니까 자산 유입이다. 돈이 들어온다. 자산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 뭔가 좋은 의미죠. 부채 감소. 갚아야 될 돈이 줄어든다든지 자산이 늘어난다든지. 그게 수익이다. 비용 보시면 재화의 판매, 용역 제공 등 똑같네요. 대학에 발생하는 자산 유출,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 역시 수익하고 비용도 개념이 똑같은데 마지막이 좀 다르구나. 자산 부채도 그랬죠. 비슷합니다. 수익은 자산 유입 또는 부채 감소.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 감소가 수익이고 뭔가 좋은 거죠. 비용은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자산 유출, 그 다음에 부채 증가. 여기서 거꾸로 되는 거죠.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수익은 자산 유입, 부채 감소, 비용은 자산 유출, 부채 증가. 이것만 아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밑에 당구장 표시가 있는데요. 수익 빼기 비용이 이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익과 이익을 이제 엄격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돼요. 이때까지 우리가 일반인이라면 수익하고 이익을 혼동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더 배운 사람이죠. 회계학도입니다.
회계학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수익과 비용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구나 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그래서야 이익이 된다. 근데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죠. 비용이 더 크면 손해죠. 그러면 손실이 되는 겁니다. 손실. 수익이 더 클 때 뭐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인데 비용이 더 크다면 마이너스 금액이 나온다. 그런 사람은 손실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익은 자본을 증가시키고 손실은 자본을 감소시킵니다. 이거는 이제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 여기 관계를 좀 아시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거는 한 바퀴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와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익은 자본을 증가시키고 손실은 자본을 쉽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익이 나면 내가 가진 자본이 커지겠네. 손실이 나면 내가 가진 게 적어지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 번째 당구장 표시, 자본 거래가 없는 경우 기초 1월 1일에 자본이 100원이고 단기 순이익이 50원이면 기말의 자본은 150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기초 1월 1일 날 내가 100원이 있었다. 내 돈 자본이 100원이 있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익을 발생시켰는데 수익 발생시켜갖고 비용 빼고 이익을 계산해 보니까 이익이 50원이 나더라. 그렇다면 기말에는 내가 가진 자본이 150원이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익은 더해주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 내가 100원은 갖고 있었는데 열심히 1년 동안 일해가지고 50원 벌었다. 수익 빼기 비용 해갖고 50원 이익이 났다. 그렇다면 기말에 150원이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당연한 이야기 너무 쉬운 게 계산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그럴듯하게 뭔가 헷갈리는 단어를 써가지고 계산 문제로 출제됩니다. 기본 개념은 딱 이렇습니다. 처음에 내가 100원 갖고 있었는데 사업에서 50원을 벌었다. 그럼 150원이 남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이익은 자본을 증가시키고 손실은 자본을 감소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50원 났다. 그러면 100원에서 50원 빼서 50원만 남겠죠. 나중에 뭐 끝까지 문제 가가지고 많이 풀어올 테니까요. 지금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100원 갖고 있는데 50원 벌었으니까 150원 됐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맨 위에 손익계산서의 구조 해가지고 별표가 3개나 쳐있고 와 진짜 중요한가 보다. 큰 박스에 이렇게 뭐 이상한 말들이 쭉 써 있습니다. 이 많은 걸 어떻게 외우냐. 별표도 2개, 3개니까 별표 2개니까 암기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외우나. 안 외우셔도 됩니다. 저 설명을 들으시고 저 사람 설명 잘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 안 할 겁니다. 왜? 중요하니까. 뒤에 또 나오니까. 중요한 건 또 자꾸 반복해서 나옵니다. 뒤에 또 나오니까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은 이 순서를 암기하시면 좋긴 좋습니다. 로마자 1번부터 로마자 10번까지 10개나 있는데 이 순서를 어떻게 암기합니까? 하다 보면 암기가 됩니다. 천천히 한번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뺍니다. 매출원가 일종의 비용이에요. 비용. 매출액은 뭐 물건 파는 값이죠. 당연히 물건 파는 값이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라는 비용을 빼면 매출 총 이익이나 매출 총 손실 이런 게 나옵니다. 보통은 매출 총 이익이 나오죠. 매출액 들어오는 돈에서 원가를 빼면 비용을 빼면 매출 총 손익이 나오고 거기다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뺍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거는 뭐 직원이 있다면 그 월급을 줬다면 급여, 교통비를 썼다면予備교통비, 직원한테 밥을 사줬다면 복리후생비, 거래처 사람들한테 접대를 했다면 접대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통틀어서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해요. 그걸 빼면 이제 영업손익이 나오죠. 영업하면 여기까지는 영업에 관한 겁니다. 영업에 관련돼서 매출원가라는 비용도 빼고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비용도 빼면 얼마나 남았나? 영업손익, 뭐 영업이익일 수도 있고 영업손실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외 비용을 뺍니다. 영업외 수익은 대표적으로 이자 수익, 비용은 이자 비용 이런 겁니다. 영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은 영업하고는 상관없이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러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죠. 영업을 아무리 잘해도 이자 비용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건 좀 곤란합니다. 영업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 또는 기부를 했다든지. 그럴 때 이제 영업외 비용 이렇게 표시하죠. 이걸 더하거나 빼면 법인세 파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세금 내는 겁니다. 세금 내고 나면 마지막에 단기 순손익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중간에 뭐 별다른 이상한 손익들이 여러 개가 있긴 있습니다. 실제로 있긴 있는데 그거는 시험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이게 이 10가지가 비교적 간단하게 추려서 쓴 거예요. 10가지인데.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 손익이 나오고,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 손익이 나오고, 거기서 영업의 수익도 하고 영업의 손실, 영업 비용 빼면 법인세 차감전, 법인세 빼면 차감부, 차감부인데 그냥 당기 순손익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순서 결국은 다 암기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쭉 공부를 하시다가 저 뒤쪽에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그때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암기하시기가 훨씬 쉽습니다. 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눈으로 보자. 별표가 2개나 되네. 시험에 잘 나온다고 하네. 갖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손익계산서 작성 시 유의점, 아까 재무상태표도 유의점이 있었죠. 손익계산서도 있습니다. 보시면 종액표시, 종액표시라는 거 아까 재무상태표에도 있었죠.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또 보겠습니다. 수익과 비용은 각각 종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익과 자손을 상계해서 표시할 수 있다.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볼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표시해도 되겠지라는 의미로 상계해서 퉁쳐서 표시해도 된다. 근데 원칙은 종액으로, 수익도 종액, 비용도 종액, 서로 퉁쳐서 상계하지 마라. 중요하지 않으면 상계하라. 그런 거죠. 발생주의,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를 적용해서 회치한다. 수익과 비용이 그렇습니다. 수익과 비용 다 발생주의입니다. 수익과 비용을 합하면. 그런데 수익만 생각한다면 실현주의입니다. 실현주의. 수익, 비용 한꺼번에 생각하면 발생주의. 수익만 생각하면 실현주의, 비용만 생각하면 수익, 비용 대응 원칙입니다. 키워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를 적용한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는데 대원칙은 발생주의다. 그런데 발생주의라는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수익에는 실현주의가 적용되고 비용에는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 이야기죠. 실현주의 보시면 수익은 실현된 회계관에 인식한다. 실현자 들어가죠. 실현주의라는 겁니다. 발생주의가 대원칙 원칙이며 수익에 안에서는 구체적인 인식 시 실현주의를 적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용 관련 수익이 인식된 회계기간에 인식한다는 게 수익, 비용 대응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인식하려면 관련된 수익에 대응시켜서 인식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뒤에 설명들이 있습니다만은 키워드만 아시면 됩니다. 키워드. 대원칙은 뭔가요? 실현주의, 발생주의, 대원칙은 발생주의, 수익은 실현된 기간에 인식한다. 실현주의,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 원칙입니다. 비용은 관련된 수익이 있을 때 비용을 인식한다. 세 가지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손익계산서 작성 유의점 첫 번째가 종액표시였습니다. 수익과 비용은 따로따로 종액으로 인식하는데 중요하지 않으면 상계해도 된다. 훔쳐도 된다. 그리고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기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원칙이 뭔가요? 대원칙 발생주의죠. 발생주의. 대원칙 발생주의. 수익과 비용 인식하는 데는 발생 기준에 발생주의를 적용한다. 그런데 수익만 따지면 실현주의, 비용만 따지면 수익, 비용, 대응 원칙. 구분되시나요?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잘 구분해 보겠습니다. 발생주의, 실현주의, 수익, 비용, 대응 원칙. 발생주의. 수익, 비용 인식하는데 대원칙. 발생주의. 수익만 생각한다면 실현주의, 비용만 생각한다면 수익, 비용, 대응 원칙.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구장 표시 보겠습니다. 수익은 가등 요건이 뭐냐면 어려운 한자인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노력한다는 겁니다. 노력. 물건을 팔려면 직원이 손님한테 막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죠. 이 TV 파는 직원이라면 이 TV는 한 65인치에 최신형 패널이 들어가고 선명도도 굉장히 높고 수명도 오래 가는 그런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죠. 그런 설명을 하는 노력, 이거를 가등 요건이라고 합니다. 노력하는 거. 그 다음에 실현 요건. 수익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짜리라는 거. 이 TV는 500만 원짜리입니다. 라고 측정, 숫자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인식하려면 가등 요건과 실현 요건이 충족해야 된다. 설명은 길게 써놨지만 키워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가등 요건, 실현 요건 충족해야 된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단기 순이익과 자본가의 관계,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다. 그래서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다. 거꾸로 비용이 더 크다면 손실이 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산식을 그냥 옆으로 써놓은 걸 뿐입니다. 예를 들어 총 비용이 7만 원이고 총 수익이 9만 원이었다면 수익 빼기 비용 하면 이익이 2만 원 남네요. 단기 순이익이 2만 원. 당연한 이야기죠. 수익 빼기 비용이니까. 그런데 총 비용이 8만 원이고 수익이 7만 원. 그럼 비용이 더 크네요. 그럼 손실이 많은 거죠. 그런 이야기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이 서식이 나오는데요. 손익계산서 차변과 대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부의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고 장부의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해요. 이거는 차변과 대변은 그 재무상태표도 똑같습니다.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입니다. 그래서 총 비용이 7만 원이고 수익이 9만 원이다. 그러면 수익이 더 크죠. 그래서 순이익이 2만 원 남아가지고 차변합계 9만 원, 대변합계 9만 원 동일하게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장부 왼쪽과 오른쪽은 동일한 금액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손익계산서도 보면 역시 차변과 대변은 나눠져 있고요. 총 수익이 7만 원인데 비용이 8만 원이다. 그럼 손실이네요. 손실을 대변에 만 원 써줘가지고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동일한 금액으로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이 손익계산서 서식도 지금은 한번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손익계산서를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진 않는데 기본적인 포맷은 이렇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단기 순이익 순손 금액은 자본의 이익금으로 대체되어 자본을 구성한다. 이런 말 좀 어려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기초자본. 기초자본이 100원이 있는데 총 이익이 수익 빼기 비용 이익이 50원. 그러면 더해줘가지고 기말자본은 150원이 되더라. 기억나시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하면 기말자본 빼기 기초자본은 이익이 되는 거죠. 이거를 다시 가로로 쓰면 기초자본 더하기 이익은 기말자본인데 자리를 바꿉니다. 기초자본을 이렇게 옮깁니다. 그럼 기말 빼기 기초죠. 기말자본 빼기 기초자본은 이익이 되더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산식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식이 나옵니다. 기말자본 빼기 기초자본은 플러스면 단기순이익, 마이너스가 되면 손실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산식으로 보는 것보다 문제를 풀어보는 게 훨씬 쉽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말부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우리 책에 계산해 놓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일단 처음 보실 때는 좀 어렵게 느껴지십니다. 근데 지금 보시고 다음 시간에 객관식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시게 될 때는 풀어보시면 점점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시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당연하네. 보통 사람이구나. 나도 보통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기말 자산이 있고 기초 자본이 있습니다. 단기 총수익이 있고 단기 총비용이 있죠. 수익 빼기 비용 하면 단기 순이익이 나오겠네요. 수익 빼기 비용 8만 원입니다. 이익입니다. 이게 이익. 그러면 기초자본의 12만 원이죠. 12만 원. 기초자본에서 이익을 더하면 기말자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말자본이 20만 원이 되네요.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죠.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다.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다. 그렇다면 자산이 있습니다. 기말자산 총액이 40만 원이고요. 기말자본 20만 원 계산했습니다. 자본 20만 원. 자산 40만 원에서 부채를 빼면 20만 원이네. 그러면 부채가 20만 원이겠구나. 생각이 드시죠? 금방 제가 좀 설명드렸는데 제가 금방 풀어드린 이 과정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다음 시간에 객관식 문제를 계속 풀어보시면 결국은 이해가 되시니까 지금 이해가 되신 분들은 이해되네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 객관식 문제 풀면 이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식이 나옵니다. 한번 보신 적 있습니다. 현금흐름표는 쭉쭉쭉쭉 나오는데요. 역시 현금의 흐름을 표시한다. 그리고 줄 것이 이렇게 유일하게 현금주의를 따른다는 거죠. 우리는 발생주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회계, 특히나 복식부기는 현금주의가 아니고 발생주의입니다. 발생주의, 실현주의,
수익, 비용, 대원칙 이런 말들이 있었죠. 현금주의 따르는 거는 하나도 없는데 현금 흐름표만 현금주의를 따른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현금 흐름표니까 현금의 흐름을 표시하는 거니까 현금주의를 따른다.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는 자본이 변동하는 거, 변화를 표시한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요. 주석은 설명하는 거다. 설명하는 거.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죠. 설명하는 거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가볍게 넘기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아래쪽에는 이런 순서가 나옵니다. 제조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순서.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 실무에서는 제조기업이 출제가 되진 않는데 이론에서는 가끔 이 순서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조원가 명세서하고 이익잉여 처분계산서는 우리 재무제표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재무제표는 5가지가 있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원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근데 여기 재무제표 작성하는 순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글자 따서 재손이제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재손이제. 재무제표 작성 순서. 제조원가 명세서를 만들어야 손익계산서를 만들 수 있고, 손익계산서가 있어야 이익잉여 처분계산서가 만들 수 있고, 이익잉여 처분계산서가 있어야 재무상태표를 만들 수가 있다. 이게 좀 재무제표 간에 물고 물리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산회계 1급까지 공부를 하셔야 제대로 이해를 하시는데 굳이 우리 문제 푸는 데는 제대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재손이제 이 순서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구나.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이 순서구나. 이것만 그냥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가끔 출제되니까 뭐 그리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가끔 출제가 되니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재손이제 순서로 제조기업의 재무제표를 만든다라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재무상태표 예시가를 늘어놨습니다. 재무상태표 이런 거구나. 당좌자산 현금, 현금을 먼저 적네.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먼저 적는구나. 그래서 유동성 멸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재무상태표 보시면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그래서 11월 31일에 재무상태, 팔기, 단기, 올해죠. 전기 7기, 전기 말 재무상태,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죠. 재무상태표라는 제목 나오고 어떤 기업인지 주원주입니다. 제 이름이 이원주라서 주원주라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는 원단위구나 라고 이런 걸 표시된다 라는 걸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밑에는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그래서 팔기, 단기, 팔기의 기간입니다. 일정 기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초부터 기말까지죠. 그 다음에 전기 것도, 전기는 7기죠. 전기 것도 기간으로 적혀 있습니다. 일정 기간의 재무상태이기 때문에, 일기전 기간의 경영성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키워드로 우리가 구분했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재무상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경영성과. 그게 다 표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헛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표로 표시되는 걸 공부한 거예요. 주세무, 회사 이름 있고, 그 다음에 단위 원 있고. 잘 보셨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딴 데 가지 마시고요. 가능하시다면 바로 문제를 풀어보시고, 아니면 이번 시간 한번 리뷰하시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 권해드립니다. 잠깐 지금 이번 시간에 한 거 정리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들어가 있었죠. 일정 시점 재무상태. 자산은 과거, 현재, 미래. 부채도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 결과로 현재 지배한다. 자산이고, 부담이 된다. 부채고. 미래에 효익을 가져온다. 자산이고, 유출이다. 그러면 부채였죠.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구분해서 표시해라. 자산, 부채, 자본. 중요한 항목은 구분해서 표시해라.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총액표시, 자산, 부채를 퉁치지 마라.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써라. 유동성 멸법이었고요. 유동과 비유동 구분하는데 1년 기준, 그리고 영업주기 기준, 잉여금, 자본잉여금, 이익은 구분해라. 손익계산서 수익, 비용이 기록되는데요. 수익은 자산 유입, 부채 감소. 비용은 자산 유출, 부채 증가.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에 손익계산서 구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릴 거고요. 손익계산서 작성 유의점이 있었습니다. 종액표시, 수익과 비용 퉁치지 마라, 상기하지 마라. 발생주의는 수익, 비용의 일정한 대원칙. 수익만 따진다면 실현주의, 비용만 따진다면 수익, 비용, 대응원칙. 단기순이익과 자본과의 관계, 단기순이익이 증가하면 기초 자본 더하기 이익은 기말 자본.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현금주의였죠.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증감, 변화, 주석은 추가적인 설명,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 순서, 제 손이제.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이 정도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아니면 하루 지나고 내일까지 문제 보셔야 되는 분들은 반드시 앞에 내용 조금만 읽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